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마음씨 하나는 누구보다 비단결처럼 고운 달수라는 이름의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어요. 달수가 사는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조차 쉬어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초가 삼간이 바로 달수의 보금자리였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지내왔지만 성실함과 착한 심성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아끼고 칭찬하며 입을 모아 말하곤 했지요. 하지만 워낙 가난한 처지라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해 긴 겨울밤이면 화로 옆에서 홀로 한숨을 내쉬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위가 매서웠고 하늘에서는 며칠째 쉬지도 않고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곶감이 부족할까 걱정되어 매일같이 깊은 산속을 누비며 나무를 해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늘 넉넉했지요.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험한 산길을 헤치며 햇나무를 한 짐 가득 짊어지고 내려오던 어느 날 달수는 문득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에 무언가 커다란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냥꾼이 놓친 짐승이나 커다란 바위가 눈에 덮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헤치고 보니 그곳에는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나무 짐을 내팽개치고 여인에게 달려가 숨결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가느다란 숨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기에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수는 혹여나 이 가련한 생명이 눈밭에서 사그라질까 두려워 그녀를 등에 업고 자신의 집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달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에 도착한 달수는 여인을 방 안의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나무가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훈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을 보니 보통 집안의 사람이 아닌 듯 고운 비단 자수가 놓여 있었으나 곳곳이 찢기고 흙이 묻어 있어 그녀에게 닥친 시련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달수는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여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이물질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그녀가 어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 번도 여인을 가까이에 본 적 없는 노총각이었기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뛰었지만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도리 하나로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달수는 여인의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화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여인은 간혹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곤 했는데 그때마다 달수는 따뜻한 물을 입술에 적셔주며 그녀의 안정을 도왔고 그런 그의 정성 덕분인지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문득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누구이며 왜 이런 험한 산골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만 섣불리 묻기보다는 우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귀하게 아껴두었던 쌀 한 줌을 꺼내 정성스럽게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난 때문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던 자신에게 이 여인의 등장은 마치 하늘이 내린 운명 같기도 했고, 동시에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곧 고개를 저으며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 어찌 이해 타산을 따지겠는가. 그저 무사히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묵묵히 죽을 저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렸지만 달수의 작은 방 안은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연민과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게 방 안을 밝힐 때쯤 여인이 마침내 천천히 눈을 뜨자 달수는 반가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하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낯선 방과 처음 보는 남자의 모습에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으나 달수의 선한 눈매와 따뜻한 배려를 느끼고는 이내 경계심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쏘아온 죽을 내밀며 기운을 차리시려면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이곳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며 달수가 건넨 죽을 조금씩 받아먹었고 그 모습이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가녀려 달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여인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자신이 한양에서 내려온 윤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밝히며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동생의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갈 곳 없이 헤매다 눈보라를 만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인데 달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달수는 그녀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분노와 동정심이 동시에 일어났고 여린 여인의 몸으로 그 험한 일을 겪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비록 보잘것없는 집이지만 몸이 다 나으실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셔도 좋습니다라고 제안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달수의 따뜻한 배려에 큰 감동을 하였고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온정이 세상 어느 화려한 기와집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달수가 나무를 하러 나간 사이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달수는 돌아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동시에 묘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적막하기만 했던 집안에 누군가의 온기가 머물고 밥 짓는 냄새가 풍기자 달수는 비로소 자신이 꿈꾸던 평범한 삶의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눈이 걱정되었는데 소문이 빠른 시골 마을에서 노총각의 집에 낯선 여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풍파가 닥칠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매일 아침 산으로 향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길로 다니며 여인의 존재를 숨기려 애썼지만 산골 마을의 눈은 생각보다 매섭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마을 한복판 우물가에서는 이미 달수의 집에 얼굴도 모르는 미모의 여인이 들어앉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욕심 많기로 유명한 박찬봉은 달수가 어디서 금덩이라도 주워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그의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앞으로 닥칠 커다란 소동의 전조였습니다. 달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자신의 집안에서 평온하게 웃는 윤씨 부인의 얼굴을 보며 그녀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달수는 여인에게 줄 산나무를 캐러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하고 불안하여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에 홀로 있을 그녀가 혹여나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 곤란을 겪지는 않을지
혹은 억울한 누명을 씌운 시동생이 보낸 무리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그는 서둘러 산에서 내려오며 자신에게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제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해야 할 소중한 인연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노총각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달수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달수는 마을 어귀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영감을 마주쳤는데, 영감님은 달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달수. 산에서 좋은 기운을 얻어오는 모양인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니 매사에 조심하게 나라고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달수는 최영감의 말이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르신의 충고가 앞으로 닥칠 시련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했고, 마당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달수의 얼굴에 비친 근심을 눈치챘는지 저녁상을 차려내며 조용히 제가 이곳에 머물러 당신께 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달수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인 덕분에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졌으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 앞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그날 밤 달수는 여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문밖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몸은 추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달수는 하늘의 달을 보며 이 고요한 평화가 오래도록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급기야 몇몇 아낙네들이 달수의 집 담벼락 너머로 안을 훔쳐보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인의 고운 자태와 기품 있는 몸가짐을 보고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고, 이 소식은 곧바로 마을의 권력자인 박찬봉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찬봉은 가난뱅이 노총각 달수가 그런 귀한 여인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으며, 무언가 숨겨진 보물이라도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달수의 집을 수색할 핑계를 찾기 시작했고, 달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인을 데려온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마을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은 달수의 귀에도 들어왔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부인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나서서 설명하겠습니다라고 강단 있게 말해 오히려 달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양반가 여인으로서의 기계와 당당함이 서려 있었고, 달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텨낼 준비를 마쳤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조용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달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을 입구의 장터로 나가 돌아가는 형세를 살피기로 했는데,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자신의 이야기가 큰 화제거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달수가 산신령에게 복을 받았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박찬봉의 선동에 넘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필요한 생필품만 챙겨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 자신의 이름이 섞여 있는 것을 듣고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가 무섭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달수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집 주변에 울타리를 보수하고 외부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마당에 서서 어두운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는데 만약 그분들이 계셨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험난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난 때문에 기죽어 살았던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을 고하고 한 여인의 기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수의 이런 변화는 윤 씨 부인에게도 전달되어 그녀 또한 그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감사를 넘어 깊은 연모로 발전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들을 시기하고 의심할지라도 작은 초가집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불꽃은 그 어떤 추위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며칠 뒤 박찬봉은 결국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달수의 집 마당까지 들이닥쳤고 그는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마루 앞까지 다가와 달수를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이복의 달수, 자네가 산에서 도망친 죄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사실인가? 마을의 안녕을 위해 당장 그 여인을 내보내고 진상을 밝히게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달수는 당황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와 박찬봉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곳에는 죄인이 없으며 오직 목숨이 위태로웠던 가련한 여인을 구했을 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예상치 못한 강한 태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찬봉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당장 여인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문이 열리며 윤 씨 부인이 천천히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기품 있고 당당한 모습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박찬봉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어느 집안의 어른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안채의 일을 함부로 논하는 법도는 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 라고 물어 박찬봉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부인의 고귀한 자태와 위엄 있는 말투에 마을 사람들은 압도당했고 박찬봉 또한 그녀가 보통 신분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그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부인을 위협하려 들었으나 이미 분위기는 달수와 부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보호하듯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진심을 다해 호소했고 자신이 그녀를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과 그녀가 겪은 억울한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진실한 목소리와 부인의 우아한 태도를 보며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시작했고 오히려 박찬봉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은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정말 양반가의 사람이라면 왜 이런 산골까지 홀로 왔겠느냐.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며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달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부인이 가문에서 가져온 귀중한 물건을 공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우선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려 애썼습니다. 결국 최영감이 나서서 오늘은 이만 물러들 가게. 사람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는 법이니 섣부른 판단은 삼가야 하네라고 중재안을 내놓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말테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마당을 나갔고 달수와 부인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자신 때문에
달수가 곤욕을 치른 것 같아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달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소동은 비록 일단락되었으나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후 달수의 집에는 잠시 정적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차가운 차 한 잔을 나누며 앞으로의 일을 조용히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부인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당당하게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부인 또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문의 인장을 꺼내 보이며 때가 되면 이것을 활용해 시동생의 악행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난한 노총각과 쫓겨난 양반가, 마님의 기묘한 동거는 이렇게 마을의 큰 화제가 되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 속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수는 다시 한번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고 어쩌면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자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부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평온함을 느꼈고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나무를 하고 농사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태어나 외롭게 늙어가던 노총각 달수에게 찾아온 이 변화는 단순히 한 여인을 구한 것을 넘어 그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첫 번째 긴 겨울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의 빨래터는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여인네들의 수다로 평소보다 훨씬 북적거렸으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달순의 집에 머물고 있는 정체불명의 여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나기 방망이질을 멈추고 옆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하기를 글쎄 그 여인이 입고 있던 비단옷이 한양에서도 보기 드문 귀한 것이라는데 대체 우리 마을 같은 구석에 무슨 일로 왔을까라며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안악은 목소리를 낮추며 달수가 나무를 하다 주었다니 산신령이 점지해준 색시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박찬봉 어른이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조만간 큰 사단이 날게 분명해라고 걱정 섞인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마을의 여론은 호기심에서 의구심으로 다시 걱정으로 변하며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온 마을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단연 마을의 부유한 권력자인 박찬봉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사랑채에 앉아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달순의 집에서 본 여인의 고운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원래 탐욕이 강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성미가 고약하여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재력과 위세 때문에 누구도 대놓고 대항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하인에게 명하기를 달수 그놈이 어디서 그런 보물을 숨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여인이 가져왔다는 보따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눈여겨보아라라고 음흉하게 지시했습니다. 박찬봉은 달수 같은 가난뱅이에게 그런 행운이 돌아간 것이 억울했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어 여인과 그 재물을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시커먼 속내를 품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매일 아침 묵묵히 산으로 향했지만 예전처럼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기에 자꾸만 집 쪽을 돌아보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없는 사이에 박찬봉이나 그의 하인들이 들이닥쳐 부인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나무를 하는 동안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사소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잠시 숨을 돌리던 달수는 문득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착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끼 자루를 꽉 쥐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인 옆을 지켜야지. 내가 흔들리면 그분은 갈 곳이 없어진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한편 달수의 집에서 소박한 살림을 돕고 있던 윤 씨 부인은 마을에 퍼진 자신에 대한 소문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며, 자신 때문에 선량한 달수가 곤욕을 치르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쓸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느낀 달수의 진심 어린 배려를 생각하며 쉽게 떠날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방 한 구석에 숨겨둔 작은 보따리를 쓰다듬으며 그 안에 든 문중의 귀중한 문서를 확인했고, 이것이 드러날 경우 닥쳐올 위험과 그것을 이용해 되찾아야 할 자신의 권리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달수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조용히 떠나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일까라고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지혜롭기로 존경받는 최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달수의 집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엄중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와 어르신을 맞이했고, 최 영감은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자마자 윤 씨 부인을 잠시 밖으로 물러나게 한 뒤 달수와 독대를 청했습니다. 최 영감은 낮은 목소리로 자네가 귀한 인연을 만난 것은 분명하나 지금 마을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네. 박찬봉이 자네 집을 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라고 충고했습니다. 영감님은 달수의 손을 꼭 잡으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특히 눈먼 돈과 미색 앞에서는 이성을 잃는 법이니 자네가 그 여인을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영감의 말은 달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결코 물러설 마음은 없었기에 어르신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가난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달수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허허 웃으며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되었다. 하지만 힘만으로는 안 되니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야. 박찬봉이 곧 관가에 고발하거나 마을 회의를 소집해 자네를 압박할 것이니 대비하게나라고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달수는 영감님을 배웅하고 돌아와 어두운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찬봉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는 마을 장정 몇몇을 사주하여 달수가 해온 택감을 누군가 훔쳐가게 하거나 달수의 밭에 오물을 뿌리는 등 치졸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찬봉의 위세가 두려워 달수를 도와주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고, 달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묵묵히 뒷수습을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망가진 밭과 택감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 때문에 달수 씨가 이런 수모를 당하시니 제가 어찌 고개를 들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마을을 떠나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보따리를 챙기려 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그녀의 손을 급히 붙잡으며 부인이 떠나면 박찬봉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박찬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달수가 정체불명의 여인을 숨겨주어 마을의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을은 조상 대대로 예의 범절을 중시해 왔는데 근본도 모르는 계집이 들어와 노총각과 한 집에 사니 이게 어찌 될 일인가라며 사람들의 도덕심을 자극하여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찬봉의 말에 동요하며 달수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웅성거렸고 분위기는 점차 달수를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달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금 물러나면 부인의 명예와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고 부인과 함께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달수와 부인이 광장에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군중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으며 두 사람의 당당한 태도와 부인의 범접할 수 없는 기품에 압도되어 함부로 말을 내뱉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박찬봉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오오라. 제 발로 찾아왔구나. 달수야.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밝히고 당장 관가로 보내 조사를 받게 하라.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달수는 군중 한가운데로 걸어가 박찬봉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인은 죄인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쫓겨난 가련한 분이십니다. 마을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진심 어린 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은 비웃으며 증거도 없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라. 저 여인이 가져온 비단, 보따리 속에는 분명 훔친 보물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소문을 부풀렸습니다. 이때 마을 부녀자들 사이에서 정말 저 여인이 보물을 훔쳤다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겠어. 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박찬봉의 독단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도 가세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찬봉은 더욱 악랄하게 부인의 출신을 비하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데 이를 듣다 못한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 윤씨 가문의 사람이며 제 신분을 증명할 물건은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저를 죄인 취급하는지 먼저 묻고 싶군요. 라고 차분하면서도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박찬봉의 주장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은 당황하여 신분을 증명한다고 그저 비단옷 몇 벌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구나. 여보게들. 이들의 말을 믿지 마시오라고 고함을 쳤으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달수와 부인의 진실한 모습에 조금씩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규율을 중시하는 몇몇 노인들은 여전히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고 결국 이 문제는 며칠 뒤 정식으로 마을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달수는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박찬봉이 그 사이에 어떤 음모를 꾸밀지 몰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인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부인은 박찬봉은 분명 제 보따리를 노리고 사람들을 매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라고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밤 달수의 집 주변에는 박찬봉이 보낸 하인들이 몰래 숨어들어 동태를 살피고 있었으며 달수는 잠을 자지 않고 몽둥이를 옆에 둔 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달수의 가슴은 요동쳤지만 옆방에서 자고 있을 부인을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용기를 내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이제는 도망칠 곳도 없고 오직 정면 대결뿐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노총각에게 찾아온 이 시련은 마치 연단하는 불길처럼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그는 속으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아시니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달수는 잠시 눈을 붙였으나 꿈속에서도 박찬봉의 비웃음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야유가 들리는 것 같아 식은땀을 흘리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밖은 여전히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달수는 문을 열고 나가 부인에게 오늘도 박찬봉이 사람들을 동원해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며 그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챙겼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수를 바라보며 달수 씨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해지면 저를 관가에 넘기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에 달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며 부인을 다독였고 자신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섰는데 길가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거나 외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먼저 최 영감을 찾아가 박찬봉이 밤마다 사람을 보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최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놈이 제 욕심을 못 이겨 자꾸 악수를 두는군. 자네는 절대 먼저 손을 쓰지 말고 증거를 확실히 모아두게라고 조언했습니다. 최 영감은 마을의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는 부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박찬봉의 비리를 함께 폭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달수는 영감님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박찬봉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가 평소 소장농들에게 과한 세금을 징수하고 마을 공동기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을 포착했습니다. 이 소식은 달수에게 커다란 무기가 되었고 그는 박찬봉에게 피해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며 우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았지만 달수의 진심 어린 설득과 부인의 고귀한 신분이 밝혀지면 박찬봉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고 마을 광장에서 열릴 마지막 회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며 부인과 함께 시동생의 악행이 적힌 서찰과 가문의 인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은밀하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되었고 박찬봉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달수의 집을 빼앗을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평소 소란스럽던 시장터도 달수와 박찬봉의 대결을 앞두고 숨을 죽인 채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달수의 편을 들고 누군가는 박찬봉의 눈치를 보며 마을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지만 진실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달수에게 희망적인 징조였습니다. 달수는 부인에게 이제 곧 결전의 날입니다. 부인의 결백함과 박찬봉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라고 격려했고 부인은 달수의 굳건한 태도에 의지하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끼며 이 시련 끝에 기다리고 있을 밝은 미래를 꿈꾸며 마지막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찬봉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매수할 돈뭉치를 챙기며 내일이면 달수 그놈은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여인과 비단 보따리는 모두 내 차지가 되겠지라고 낄낄거리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마을 어귀의 달수를 비방하는 방을 붙이게 했고 거짓 소문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 마을 전체에 퍼뜨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찬봉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으며 자신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은 원한으로 쌓여 있는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고 박찬봉의 탐욕이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끄는 함정이 될 것임을 예견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리기 전날 밤 달수는 부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긴장을 풀려 했었고 부인은 달수에게 정성스럽게 지은 새 옷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좋은 옷감은 아니지만 달수 씨가 내일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옷을 건넸고 달수는 그 정성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난한 삶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달수의 순수함과 화려한 삶 뒤에 감춰진 부인의 고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깊은 밤의 대화는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내일 닥칠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의 회의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고 달수는 부인이 지어준 새 옷을 정갈하게 입고 집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부인은 가문의 인장을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달수의 뒤를 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비장한 모습에 귀를 터주며 존경과 우려가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박찬봉은 이미 광장단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하며 달수 일행을 맞이했고 그의 주변에는 매수된 몇몇 장정들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자리를 잡자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고 박찬봉은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 달수와 부인을 향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풍속을 어지럽힌 달수와 그가 데려온 정체불명의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찬봉의 목소리는 광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달수가 여인을 납치했을 가능성부터 부인이 나라의 세금을 가로채 도망친 죄인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추측까지 동원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찬봉의 궤변에 웅성거렸지만 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찬봉이 말을 끝내기를 기다린 뒤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달수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반격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외침이었습니다. 달수는 박찬봉의 비리를 증언해줄 소장농들을 한 명씩 불러냈고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박찬봉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박찬봉 어른, 당신이 남의 도덕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저지른 악행부터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인을 죄인으로 몰아세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당당한 태도에 환호하며 박찬봉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박찬봉의 청문회처럼 변해가며 그의 입지를 좁혀갔습니다. 부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달수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하였고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임을 직감하며 품속의 인장을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찬봉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마을 광장의 분위기는 이미 달수의 진심 어린 외침에 동요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박찬봉의 평소 행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소작인들을 괴롭히던 박찬봉의 위세가
한순간에 꺾일 리는 없었으나 달수의 당당한 눈빛과 그 옆에 선 부인의 고결한 자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심판자로서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올 다음 이야기를 숨죽여 기다리며 광장을 가득 메웠고 차가운 겨울 공기조차 그들의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박찬봉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분노하며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부인이 들고 있는 비단 보따리를 가리키며 그것이 작물임이 틀림없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보따리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당장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분명 남의 집담을 넘어 훔쳐온 패물들이 가득할 것이로다. 여보게들 저런 요망한 계집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네. 라고 소리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으며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찬봉의 말보다 부인의 입가에서 흘러나올 한마디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마을 전체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부인은 천천히 달수의 손을 놓고 앞으로 걸어 나와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정갈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은 박찬봉이 예상했던 눈부신 금은보화가 아니라 낡은 서책 몇 권과 한양 윤씨 가문의 인장이 새겨진 귀중한 문서, 그리고 정갈하게 접힌 흰 서찰들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이것들은 제 가문의 대를 잇는 증표이자 저를 모함하여 내쫓은 시동생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된 증거들입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해 광장에 모인 모든 이의 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부인의 고백이 이어지자 박찬봉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횡설수설하며 부인의 물건들을 빼앗으려 장정들을 시켰으나 달수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이토록 무례하게 구시는 겁니까? 어르신께서 떳떳하시다면 관가의 판결을 기다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침을 가하며 박찬봉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수의 용기에 감복하여 하나둘씩 달수의 뒤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박찬봉은 순식간에 고립된 처지에 놓여 씩씩거리며 분통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팡이를 3번 두드려 장내를 정돈시킨 뒤 부인에게 다가가 그 문서들을 세밀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은 연륜에서 묻어나는 예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문서에 찍힌 인장과 서찰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부인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이 서류들은 관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박찬봉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지르며 달수와 부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분위기로 변해갔지만 박찬봉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음흉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광장에서의 소동이 일단락되고 달수와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호의 속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달수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는데 그것은 박찬봉이 결코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달수에게 무릎을 굽혀 고마움을 표하며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평생 누명을 쓴 채 산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모자라 명예까지 지켜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수는 부인을 부축해 일으키며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 우리는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라고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문 밖 마루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마음먹고
몽둥이와 낫을 곁에 둔 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계를 감한 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누군가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려는 기척이 느껴졌고 달수는 지체 없이 일어나 소리치며 침입자를 향해 달려나갔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박찬봉이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달수는 평소 나무를 하며 다져진 탄탄한 체구와 용기로 자객과 맞서 싸웠으며 마을 청년 몇몇이 달수의 집을 걱정하여 미리 와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자객을 붙잡아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붙잡힌 자객은 박찬봉이 부인의 보따리를 훔쳐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이 소식은 새벽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순식간에 퍼져 박찬봉에 대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박찬봉의 횡포를 참을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달수의 집 마당에 모여 박찬봉을 관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 부인의 서류를 챙겨 관가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부인은 이제 두려움보다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달수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관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달수는 마을 아이들이 자신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하였으며 자신이 평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달수의 옆에서 걸으며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토록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겪었던 차가운 인간관계와는 너무나 다르군요 라고 말하며 달수와 함께하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험한 산길을 넘어 고을 수령이 있는 관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과 박찬봉의 비행을 낱낱이 고하기 위해 당당하게 문을 공장이란도 두드렸습니다. 관아의 고을 수령은 평소 박찬봉의 오만방자함을 좋지 않게 여기던 터라 달수와 부인의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였으며 부인이 제시한 문서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령은 즉시 박찬봉을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부인의 시동생이 보낸 서찰의 내용이 국법을 어긴 중죄임을 확인하여 한양의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달수는 수령의 엄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인을 바라보았고 부인은 드디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수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을 괴롭히던 박찬봉의 그림자는 걷히기 시작했고 진실의 햇살이 서서히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선사했으며 그동안 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소작농들은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박찬봉의 몰락을 반기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달수의 집으로 몰려와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저마다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내놓아 작은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환대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부인이 이제 안전해졌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행복해했으며 부인 또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웃의 정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한양에 남아있는 시동생의 악행을 완전히 뿌리 뽑고 가문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달수에게 이제 박찬봉은 해결되었으나 한양의 시동생은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뜻을 존중하며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제가 끝까지 함께 가서 부인을 돕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신은 항상 그녀의 편에 서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부인은 달수의 변함없는 지지에 용기를 얻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여정을 위해 노잣돈을 모으고 따뜻한 겨울옷을 챙겨주는 등 정성을 다해 배웅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달수는 떠나기 전 자신의 작은 논밭을 이웃들에게 맡기며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사람들은 꼭 무사히 돌아오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이들의 떠나는 길은 더 이상 외로운 피난길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한 당당한 행차였으며 달수와 부인의 마음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달수는 부인과 함께 마당에 앉아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을 추억했는데 추웠던 겨울 바람도 이제는 그리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달수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달수 씨를 만난 것은 제 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그 눈밭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강한 의지가 저를 깨웠고 부인의 지혜가 우리 마을을 구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한양에서의 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달수와 부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넜고 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며 지지자들을 늘려나가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기품 있는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그녀가 진정한 명문가의 안주인임을 새삼 느꼈고 자신 또한 그녀의 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인은 달수가 험한 길에서 자신을 배려하며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짐을 짊어지고 걷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덧 한양 도성 입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웅장한 성벽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으며 부인은 품속의 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시동생의 악행을 고발할 상소문을 정돈하였습니다. 달수는 도성의 복잡한 거리에 잠시 당황하기도 했으나 부인의 지시에 따라 냉정함을 잃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며 가문의 본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문 앞에는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으나 부인의 당당한 태도와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앞의 경비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마침내 그녀는 가문의 대문을 열고 당당히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안채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시동생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수가 살아 돌아온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부인은 차가운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모든 악행의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너의 탐욕이 가문을 더럽혔고 형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나 하늘이 굽어 살펴 나를 살리셨다. 이제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라고 부인은 추상 같은 몽령을 내렸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시동생이 보낸 하인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험 있는 기세를 뿜어내어 현장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시동생은 처음에는 발뺌하며 부인을 몰아세우려 했으나 부인이 제시한 마을 수령의 증언서와 박찬봉의 자백이 담긴 서찰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의 관가에서도 이미 소문을 듣고 수사관들을 파견한 상태였기에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부인은 마침내 빼앗겼던 자신의 지위와 가문의 재산을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화려한 대저택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꿈만 같은 현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부인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부인은 가문의 식솔들을 불러 모아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고 달수를 가문의 은인이자 자신의 정식 반려자로 소개하며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가문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초라한 차림의 달수를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그의 용감한 행동과 부인을 지켜낸 진심을 알게 된 뒤에는 모두가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달수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인의 곁에 앉으니 그 위엄이 여느 양반 못지 않았으며 그의 선한 인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한양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달수와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골 마을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재물보다 사랑과 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하고 달수와 함께 고향으로 향하는 마차에 올랐는데 그들의 손에는 이제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달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인에게 정말 한양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부인은 당신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제게는 가장 화려한 궁궐입니다라고 대답해 달수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와 부인이 대박을 터뜨리고 금이 환영한다는 소식에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와 꽹과리를 치며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고 마을 전체는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달수는 부인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박찬봉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기 위해 마을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마을의 농사법을 개선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을 만드는 등 마을 발전에 온 힘을 쏟았으며 달수는 그런 그녀를 도와 가장 성실한 일꾼이자 지도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재산이 늘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사람들은 달수와 부인을 보며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예전의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새로 지었으나 예전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결코 잃지 않았으며 부인 또한 늘 소박한 차림으로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달수와 부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며 그들을 마을의 진정한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자 달수의 집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였고 두 사람은 따뜻한 봄볕 아래서 차를 나누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인은 달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연이 이토록 깊은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자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수는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을 그녀와 함께하며 이 마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달수와 윤씨 부인의 행차는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며 고을 입구부터 줄을 지어 서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까치발을 들고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려 애를 썼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마차에서 내리는 달수의 모습은 예전에 초라했던 노총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엄이 넘쳤고 부인의 고아한 자태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광장에 들어서자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이는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 진실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는 이미 수많은 주민이 모여 있었고 달수는 정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한양에서의 일을 보고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최영감님께 깊이 머리를 숙여 예우를 갖춘 뒤 그동안 마을에 돌았던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달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가 전하는 정의로운 결과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박찬봉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쳤음을 직감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품위 있게 일어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시동생의 악행이 어떻게 밝혀졌는지와 한양 조정에서 내린 처결을 낱낱이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해 인륜을 저버린 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으며 저를 도와주신 달수 씨와 이 마을의 공로는 관가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때 의심했던 미안함과 더불어 달수를 지켜낸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찬봉의 일가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마을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으며 그들의 추악한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을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관가에서 파견된 관원들은 박찬봉의 가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그가 갈취했던 소장료를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라는 수령의 명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달수의 손을 잡았고 마을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원한과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며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달수는 재산을 돌려받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복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믿어주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리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찬봉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정자와 공동 창고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노총각에서 마을의 구심점이 된 달수의 성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은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달수와 함께 마을의 고질적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양에서 가져온 씨앗과 새로운 농사 기술을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부녀자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여식으로서 지녔던 학식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으며 마을 안악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지만 부인은 그저 이웃처럼 편안하게 대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을의 부엌마다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더 이상 배고픔에 울지 않으며 마을길을 뛰어다니는 활기찬 풍경이 매일같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갈등이 해소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서는 대대적인 잔치가 열렸으며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 차려져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달수는 마을의 어른들을 상석에 모시고 직접 술을 따라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최영감님은 달수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 일세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으며 그동안 박찬봉의 위세에 짓눌려 살던 응어리들이 술 한 잔과 노래 한 가락에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달수와 부인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그동안 겪었던 험난한 여정들을 떠올렸고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부인은 달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거친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달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평생을 바쳐 지키겠노라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밤늦도록 춤을 추었고 그날 밤의 달빛은 유독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수는 예전의 낡은 초가집터를 정리하고 부인과 함께 살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직접 삽을 들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모여들어 달수의 집 짓기를 도와주었으며 우리 마을의 은인이 집을 짓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며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올려지는 동안 마을 전체에는 협동의 에너지가 넘쳐났으며 달수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눈시울을 붉히며 더욱 힘차게 망치질을 이어갔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견고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부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넓은 마루와 정갈한 부엌이 마련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부인이 좋아하는 꽃나무들을 심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고, 달수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평화로운 정취를 더했습니다. 집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새 집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와 축복해 주었으며, 달수와 부인은 그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떡을 나누어 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때 박찬봉을 따르며 달수를 비난했던 몇몇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사과를 하러 찾아왔으며, 달수는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의 대인배다운 풍모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을 안의 앙금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모든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인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사랑채를 열어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 부모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배움의 기쁨이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천자문을 읽는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매일 아침 마을에 울려 퍼졌고, 부인은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도리를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달수는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자식들도 이곳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미래를 꿈꾸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름이 되자 달수가 제안했던 마을 공동 우물의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쉴 새 없이 솟아나 안악들의 빨래터와 식수 걱정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달수 부부의 칭송을 늘어놓으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환경이 개선되자 전염병이나 질병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으며, 이는 모두 달수와 부인이 가져온 변화의 씨앗이 맺은 소중한 열매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고을 수령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달수 부부의 공로를 치하하며 마을을 모범 마을로 지정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내려주어 경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수령은 달수에게 자네 같은 의인이 있어 우리 고을이 빛나는 구먼이라며 격려했고, 부인에게는 정경 부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교지를 전달하여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군들이 가져온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기뻐했고, 달수는 이 영광을 모두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보답했습니다. 달수는 이제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여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데 욕심을 내지 않고 남는 것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이웃의 담벼락 밑에 몰래 가져다 놓는 익명의 선행을 베풀며 덕을 쌓았습니다. 부인은 그런 달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가 하는 일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을 청춘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집안의 가업도 부인의 지혜로운 경영 덕분에 번창하여 달수는 더 이상 가난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만, 그는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고충을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자리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집을 행복이 샘솟는 집이라 부르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자 마을은 풍년의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달수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군 논밭에서는 유독 탐스러운 곡식들이 수확되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운 뒤 달수는 마을 노인들을 위해 특별한 경로잔치를 베풀어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은 노인들에게 고운 옷감을 선물하며 건강을 챙겼고 노인들은 달순의 부부 덕분에 우리 인생의 말년이 이토록 화려하고 행복하네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박찬봉이 떠난 빈자리에는 더 이상 탐욕과 시기가 머물지 않았으며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나눔과 배려라는 새로운 가치들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달수를 형님처럼 따르며 그에게 성실함과 정의로움을 배웠고 마을은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치는 희망찬 공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달수는 청년들에게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가르치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작년에 그 혹독했던 추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으며 마을의 곳간은 가득 찼고 집집마다 고감이 넉넉하여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달수는 부인과 함께 화로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감회에 젖었고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처음 부인을 만났던 그 운명적인 순간을 추억했습니다. 부인은 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날의 눈보라가 저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려는 하늘의 축복이었나 봅니다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겨울도 지금처럼 함께하며 서로의 체온으로 세상을 녹여가겠다고 다짐했으며 그들의 집은 항상 나그네들에게 열려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달수는 길을 잃은 사람이나 배고픈 이들이 찾아오면 언제든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며 부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친절을 베풀어 마을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소문은 이웃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전해졌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달수 부부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저녁 풍경은 이제 평화로움 그 자체였으며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별들이 내려와 앉은 듯 아름답게 빛나며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모든 집의 문이 잘 닫혔는지 살피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의 발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부인은 돌아온 달수를 따뜻한 차로 맞이하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두 사람의 조용한 대화 속에 마을의 밤은 깊어갔으며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에게는 이제 축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난한 노총각의 용기와 한 억울한 마님의 지혜가 만나 이루어낸 기적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달수와 부인의 인생이 대박으로 뒤바뀐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결한 정신과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그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렸으며 달수 부부는 그 뿌리를 지탱하는 든든한 줄기가 되어 마을을 영원히 수호할 것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달수를 달수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연날리기를 하거나 썰매를 타며 어린 시절 못다 누린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마을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런 달수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임을 실감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달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과 마을의 평화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졌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